그 전에 내용들을 제가 이 영상 요 PPT 작업하면서 뒤쪽에 다 붙여두거든요. 이번 달 9월 달 들어서 나온 내용들 빠르게 한번 훑어만 볼게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9월 달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8월 28일자 자료 세종시가 0.03이었죠. 근데 요 다음에 나오는 자료 보면 보합까지 떨어졌다는 거. 대구가 약간 보합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꿀렁임이 있는 정도더라. 네, 요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다들 팔려고 난리다. 이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대단하다. 제가 요거 40% 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뉴스에 나온 내용 보면 44점 몇 %라고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암산 그래도 푸닥 대충 얼추 집어냈죠. 전세 물량도 서울도 정체해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요 나온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금강 원장부터 나와가지고 야 대출 그거 조사해봐. 왜 갑자기 대출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 돈을 안 쓰니까 부가세도 안 거쳐. 법인세도 안 거쳐. 뭐야 이거 계획하고 다 어그러져 버렸잖아. 대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이야기 나온 이후로 갑자기 매물 폭증, 전세 물량 다시 재차 증가. 이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매물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은 안 팔리는 매물들은 급한 대로 전세 내고 월세 내고 이래서 이거 전세, 매매, 월세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이 2021년에 대구에서 목격했던 현상이라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인천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살벌합니다. 기울기가 딱 요 시점에 대출 안 돼. 왜 이렇게 늘어? 나라 빚이 얼마야?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살짝 꺾였던 부분 말씀드렸고요. 요 뉴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요 뉴스. 이 주담대만입니다. 주담대만. 보통, 요렇게 많이 나. 그전에 이야기할 때는, 가계 신용까지 포함해서 가계 대출이 1000조가 넘었네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한 7년, 5년, 6년 됐나요? 5년, 6년 전만 해도, 아이고, 요거 지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전에 방송했던 내용에서. 5년, 6년 전만 해도 이 가계 신용까지 포함해서 주담대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 가계 신용자는 요거죠. 요게 가계 대출하고 다 포함된 건데 이것이 뭐 1000조를 넘었니 말았니 이런 논쟁이 있을 시기였는데 지금은 주담대만 뉴스에서 뭐 주담대가 1000조가 넘었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옛날에도 가계 대출 1000조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1000조가 아니고 지금 이 가계 부채 1800조예요. 자영업자 부채 1000조예요. 전세자금 대출 또 한 200조 되나요? 근데 그 사금융까지 개념까지 포함하면 전세자금에 묶여있는 돈도 한 1000조 정도 돼요. 상상도 못할 이런 것들이 소비를 다 잡아먹어버리더라. 자영업자의 적은 뭐더라? 집값 상승. 아울러 또 뭐 상가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상승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 비중이 20%가 넘어가는데 10집 중에 2집은 힘들겠죠. 그 10집 중에 2집이 다 힘든 것은 아니고 또 그 중에 개 중에 잘 되는 사람은 또 한 20% 정도는 또 잘 될 거예요. 나머지 80%는 뭐 자영업을 해서 큰 재미를 보기는 힘들겠더라. 그래서 자영업에서 대구에서 한 5년 6년 전에도 자영업에서 재미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 시장 뭐 투기 시장 이런 데 뛰어들기 시작했죠. 왜? 장사해가 좀 돈이 안 되더라. 그나마 집값이 올라야지 되더라 라고 해서 집값이 올라서 좋았어요. 근데 웬걸? 상가 임대료를 올려달래요. 집값이 많이 올랐고 상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임대료를 올려달래요. 내 집값은 올라서 좋았어요. 근데 팔아서 내 손에 쥐어보지는 못했어요. 임대료는 생으로 나가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대출금리 여기 전세자금 대출 변동금리 기준으로 요 좀 빠졌었네요. 네, 4% 중반까지 빠졌었네요. 여기 5% 후반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6%까지. 지금 기준금리 3.5%에 보통 은행들이 예대마진 1.5%는 남겨 먹으려고 했었어요. 정책적으로 누르지 않았다면 3.5 더하기 1.5는 요거 5% 이상 가야 맞는데
워낙에 전세자금 대출은 그 뭐 버팀목이나 뭐 이런 다른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낮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리는 다 오르고 있다. 다 부담스럽다. 네, 이윤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5% 이상 빠진 단지. 그것도 뭐 저층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매력 있는 물건들이 요 근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조금 더 반등이 일어났으니까, 기름값이 참 묘하게 움직이는 게요. 밤에 보고 있노라면, 뭐, 나스닥 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를 보이면 얘가 기름값이 더 놀라서 더 뛰어 올라가 버려요.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지금 이거 87달러 넘어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1년 전에 오늘보다 유가가 더 올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발표했을 때 뭐 3.3%니 뭐 요거 전년 동월 대비 또 올랐다는 말이죠. 작년에는 뭐 6% 올랐다가 지금 뭐 3% 올랐다. 근데 우리 소비자의 물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그 전에서 21년도에 있다가 22년도에 6% 올랐고 23년도에 3% 올랐으면 2년 전 대비 물가 10% 오르는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이거 아무튼 그 한 달 전에 발표된 한 일주일 전에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이야기 나왔을 때보다 또 유가는 더 올라와 있다. 요 부분 아이고 너무 길어져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다시 환율도 치솟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나마 지금 좀 놀랐던 게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막 1770원 이렇게 막해요. 그야말로 노릇입니다. 이게 왜 1770원인데요.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요거 근데 세금 지금 아직까지 일부 깎아주는 효과 있잖아요. 그 효과가 한 200원 정도라 그러죠. 지금 실질 기름값은 2,000원이 된 거예요, 지금. 뭐 국제 유가 87불인데 야 과거에 유가 100불 이거 불이네요. 87불인데 100불 넘어갔을 때도 기름값 2,000원 안 했는데 근데 그때는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지금은 환율이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2,000원 넘어가죠. 아이고야. 그래서 자꾸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네. 물가 상승 3.4%인데 기름값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됐어요. 기름값 이거 올랐는 거 반영 안 됐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애꿎은 사과만 탓하고 있더라고요. 사과 가격 한 개 뭐 2,000원이니 뭐 3,000원이니 이러면서 이 사과를 탓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혼인하는 사람들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할까? 이제 살 사람 진짜 다 샀나? 이제 에어컨 참전하라고 요 이야기까지 결국에는 PF를 통한 자금 얘들 살려주겠다. 지금 위기의 진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는 게 요거였으니까요. 전세자금 대출 한번 보실래요? 신혼이나 특례나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대출 금리가 요 2%도 채 안 되는 요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 이건 전세가 좀 뻘소리도 해봤고 부동산 카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더라. 부동산 카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더라. 2015년도에 45,000, 16년도에 45,000. 이때 대구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을 때였었거든요. 입주 많이 하고 나서 분위기 싸했을 때예요. 조금 그 이력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2017년도 조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서 5만 명을 넘어섭니다. 달아들어 올랐던 분위기가 연장되자 5만 5천 명까지 활동 회원수가 늘어났어요. 19년, 20년 뜨거웠죠. 20년 뜨거웠습니다. 6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1년 분위기가 식어갑니다. 활동 회원수가 일단 줄어들어요. 22년 8월달 4만 7천 명. 23년 현재 3만 6천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커뮤니티가 지금 좀 양분되는 경향은 있어요. 양분되어서 나눠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이게 다 들어와서 다 볼 거거든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안 본다는 말이죠. 관심이 없더라 사람이.
그나마 앞으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잘 봐준다. 좀 잘 봐준다. 요 조영무 요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요런 리포트도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겠다. 여기서도 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요거 언급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2년도에 제가 그때 이 사람은 이 리포트는 22년 12월 달에 나왔고 제 아까 영상 스태그플레이션 영상은 22년 3월 달에 나왔고 이 사람도 내년에도 썩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계속 비싼 거, 결국 물가가 높은 것, 또한 금리가 높은 것.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겠더라. 제가 그래서 금리도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쭉 길게 해놓고 있는 상황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졌죠. 한 20%대 있던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20%에 머무르던 70년대, 80년대 이 정도 금리 했었나요? 네. 이게 지금 쭉 떨어져서 거의 0까지 왔다가 올랐는 거. 이거 높은 건가? 아무튼 요게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물가를 못 잡으니까. 세종시가 보합권으로 떨어졌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부산에 미분양 60% 미분양 되었던 곳이 순식간에 완판되면서 부산에 있던 미분양 물량이 쏙 줄어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왜 그랬냐 보니까 뒷부분 그만 할까나. 아이고 힘들다. 조금만 더 마무리 그냥 한번 살짝 복습하는 의미로 살짝 한번 볼게요. 그 완판 어떻게 완판됐냐 보니까 뭐 계약금 5%로 해주고 신용 등급 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막 뭐 몇 등급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신용 등급 낮아서 대출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 대출 다 됩니다. 그 계약서 도장만 찍어 놓고 가 있어 다 됩니다. 했는데 웬걸 대출 불가. 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야 그 대출 다 된다면서 그 계약 그거 무효다 그 계약 무효다 그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 도장은 님이 찍으셨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분명히 또 계속 펼쳐질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내가 돈 여의치 않고 이렇게 신용 등급도 좀 낳고 하겠지만 모아돈도 좀 있고 대출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출 실행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요렇게 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반드시 2중 3중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 지금 분양하면은 경쟁률 10대 1, 수도권에는 100대 1 막 나오는 것이 올해 1월 3일 13대책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해제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대구 지역도 아직까지 이렇게 청약 전국에서 다 쫓아올 만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못하는 이유는 분양가에서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돈 많이 주고 땅 샀거든요. 땅 돈 많이 주고 매입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금 한 1년, 2년 동안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금융 비용도 많이 추가되어 있어요. 분양가 고마마 쉘이 정부에서 막 7억, 8억 해도 그래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올랐으니까 분양해 라고 해서 하고 싶지만 그 가격대에 안 달라들 거죠. 대구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지금 미분양 물량도 천지고 분양권도 마피가 천지인데 대구는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이제 극약 처방으로 양도세 5년간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거 나오고 나면 이제 부동산은 날아간다 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매력적인 것은 맞아요. 근데 미분양 물건도 엄청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엄청 비싸게 사야 돼요. 주택 사면은 주택수에서도 빼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대책 나오면 그 부분은 과거 사례와 견주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안 돼 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파급력은 좀 있는 대책이긴 하거든요.
세종시가 보아까지 떨어졌다는 부분, 요거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보자. 이게 창녕 도구네요. 여기 엄청나게 욕 많이 합니다, 여기. 욕 엄청 많이 해요. 예, 제가 어제, 영상 하다가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돈 대주는 건 좋다 이거야. 돈 대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돈을, 달러를 판 돈을 가지고 와서 국내 주택시장을 부양을 한다. 어쨌든 돈이 돌고 돌아서 그 돈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 나라 세수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쪽으로 특례로 돈 보태준 거잖아요. 보태줬는데 그럼 돈이 어디에서 출처를 따져보니까 물론 여러 곳이 있겠지만 이 돈도 섞여 들어갔죠. 달러판 뭐 외평기금 이것도 돈이 섞여 들어왔죠. 야, 이 달러를 팔아서 나라 곳간을 비워서 주택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상당수는 채권이나 이런 걸로 외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채권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막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도 뭐 보이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을 때 줄여 나가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요. 4, 5년 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4, 5년. 한 파스 더 돌리자. 한 파스 이런 말 쓰죠. 제가 마지막 파스. 또 다른 사람도 또 파스 이야기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도 보면, 뭐 한 파스 뭐 이렇게. 맞죠? 한 파스 뭐 하고. 내까지는 괜찮겠지. 이번엔 괜찮겠지. 2020년도에 그 꼭지를 잡을 때도, 21년 초에 그 꼭지의 가격을 잡을 때도, 내가 끝은 아닐 거야. 내보다 또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제 영상 댓글 중에서 또 보면은, 야, 경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장래 은퇴 계획도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야, 벌이는 시원찮은데 돈은 자꾸 뜯어가려고 하면 어떡하냐. 건강보험, 국민연금. 나 또 늦게 주면 어떡하지? 65세 은퇴 계획을 잡고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야, 안 되겠다. 야, 68세부터 받아라. 이랬던 걸 또 몇 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지금 몇 퍼센트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익률이 또 떨어지거나 이래버리면 야, 안 되겠다. 야, 70대 가지고 니 그때부터 받아라면 진짜 이 갑자기 한 5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월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과연 누구 돈을 뺏어갈까? 누구 돈을 뺏어갈까? 아마 기업한테는 꼼짝도 못 할 거예요. 기업한테는 꼼짝도 못 할 거고, 다주택자 두드려 패 잡으면은, 부동산 투기 심리가 죽기 때문에 그 사람만 또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또 지금 물가 올라서 전 국민이 골고루 고통받게 하듯이 일단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일단 다 같이 공동부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야, 아니 제 자동차 차량 가격이 얼마더라? 한 300만 원 될라나? 이 중고차가 되놓으니까 300만 차량 가격 300만 원 잡힐라나? 근데 세금을 얼마 내죠? 한 40만 원 내는 것 같은데. 한 40만 원 내는 것 같은데. 야, 집값 3억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얼마 내죠? 이거 한 40만 원 내나요? 세금 이 정도 되나요? 야야야, 안 되겠다. 보유세. 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라. 보유세. 결국 돈 뜯어낼 때는 여기라는 거죠. 요걸 직접적으로 보유세를 바로 안 올리더라도 건강보험 쪽으로 해서 이거 재산 가점 올려가지고 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사람들 은퇴하고 나면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두 손을 그냥 번쩍 들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지역 가입자 뭐야 이거? 뭐 차 한 대 굴리고 뭐 집안 두 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니까
돈 엄청나게 나가죠, 이거. 뭐 3, 40만 원 우습게 나가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출과 맞닥뜨리는데, 나 그래, 이거 한 개 임대 주고, 요거 받아가지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이 괜히 엄한 재산이 두 개 잡혀가지고, 기초연금도,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도 못 받고, 상당히 이게 혼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돈을 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님 주머니 아닐까요? 전기요금 깜짝 놀랐습니다. 420kW 썼는데 전기요금이 8만원 나왔어요. 8만원. 8만원 넘게 나왔어요. 근데 또 올린다 그러죠. 표시도 안 나게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제주도 좋더라. 제주도 좋더라. 요거 지금 확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면제. 요 내용들 누가 퍼뜨렸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할 시간에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좀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 양도세 면제 추진 아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것인가? 지금 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요 나왔나봐요. 한국경제신문 요거 지금 압수수색 하나요? 네. 이 가짜 뉴스. 그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1순위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만약에 하게 되면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 요 1순위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맞죠. 그러면 댓글만 마무리 보고 마칠게요. 나도 부자님 빠져나올 수 있나요? 죽곡 한신 휴플러스 매매 가격 지금 한 4억 8천, 전세 가격 잘하면 3억 요 정도 되나요? 전세 가격 3억이면 딴 데도 좋은데 많은데 맨날 근데 거기도 살기 좋죠. 거기 살기 좋죠. 전세 가격 한 3억 좀 올라갔을래나? 뉴비님 인허가 안 내주는 것도 언제까지 지금처럼 할 수 있지 않을 텐데 언제 풀려나. 근데 그 전에 인허가 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도 많고요. 지금 인허가 안 해줬는 거 아마 지금 시장님이 물러나고 나면은 분명히 지금 사업장 거의 다 따듬어 놨는데 인허가 안 해줘가지고 손해봤다고 분명히 건설사에서 대구시 소송 걸고 난리 날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에서도 포항이 대구보다 인구수 대비하면 미분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대구가 전국 1등이 아니었어요. 포항이 전국 1등이에요.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포항에서도 많이 요구했죠. 그거 건설사들 인허가 대구처럼 그렇게 해달라, 인허가 금지해달라 라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 그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프린세스님. 전세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 그럼 거의 쌤쌤이 됐을 것 같네요. 매매 가격 30% 빠지고 전세 가격 30% 빠진 상태면 전세 가격, 매매 가격 21년 3월에 들어가셨고 23년 3월에 사셨으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 샀는 걸로 보이죠. 또 그 추후에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 집 사신 분들은 제가 방송 안 듣는 게 마음 편합니다. 추가로 매수할 전략을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이 부정적인 방향, 부정적이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그 좀 참고하시면 되는 정도겠고, 이제 집을 샀고 이제 내가 집을 샀으니까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희망을 안으신 분은 제 방송을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수익률을 4.5%로 계산해 뒀다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인데 국민연금 수익률을 4.5%로 계산한다. 그럼 저 수익률에 분명히 이 수익률하고 이 곡선의 이 4%의 수익률하고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1%대, 2%대 수익률하고 이 천지 차인데, 야, 4.5% 수익률이면 짭짤한데요. 네.
옌데님, 그또 그런 또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 전세금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온다. 제가 오늘 영상 제일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앞마리 무슨 말인지 사람 앞마리 양도세 면제하면 그린그린님은 사실 예정으로 예. 인구 증가율도 1.25%로 와 저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냥 액션을 보여주는 정도 이게 그친다는 말인가요? 아이고야. 그래서 양도세 면제 그 그린그린님 그런 전략이시라면은 뭐 반드시 그 과거의 사례들 조금 찾아보셔야 되죠. 뉴스나 이런 부분들 좀 찾아보시면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뭐 쫓기듯이 굳이 살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것도 양도세 면제나 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과연 어디까지 있는지 나 어느 대책이 어디까지 나오면은 살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쭉 해놓고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이 쫓기듯이 갑자기 사면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게요. 정말 세금 계산 안 하고는, 네, 탈탈레님 들어가세요. 네, 세금 계산 안 하고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그린님 제가 그때 종종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 퇴직 이 설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세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연금을 넣었다가 사적연금을 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지불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계도 재미있습니다.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한 일주일째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야, 정말 재밌고 전략도 다양하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공부해놔야 되는 거구나. 최소한, 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10년 전부터는 너무 빨리 해도, 너무 젊을 때부터 맞죠? 너무 미래를 생각해서 또 현재를 안 즐기고 사는 것도 그렇고, 퇴직을 한 10년 안쪽으로 남겨두고 있다면, 와, 그거 정말 치밀한 계산을 세워야 되겠고, 나중에 내가 10년 후에 퇴직했을 때 나의 건보료라든가, 이런 것들 꼭 생각해 봐야 되지 싶어요. 뭐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차라리 좀 현금화 시켜놓고 은행에 뭐 이자 받는 재미도 좋겠지만 나중에 뭐 증여세 낼 때 맞죠? 세금 거기서 훌러덩훌러덩 떼가 버리죠. 이자 받는 것보다 뭐 3% 4% 이자 받는 것보다 현금 다발 안에 넣어놓고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이득인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 오늘 일단 현재, 예. 음. 네, 한걸음님, 그 엄청난 이 유튜브의 세계는 정말 방대해서 그 연금 계획 짜는 사람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진짜 퇴직 10년 안쪽이면 공부하시고, 너무 멀면 진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빵사님. 계셨군요. 네. 그러니까 좀 자본주의를 뭐 부정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미 이 나라에 태어났는 걸 왜 하겠습니까? 네. 뭔가 타깃책을 다 스스로 찾아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하고 살아야죠.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20분. 이 근래 들어서 가장 긴 방송 시간인 것 같네요.
네, 뉴비님 감사합니다. 뭐래도 맞습니다. 예. 일단 뭐, 그래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한 70%는 성공했다. 이 시작과 동시에 뭐 그런 이야기도 뭐, 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줄일게요. 감사합니다.